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정답을 찾기도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 시국을 진단해보는 시간. 오늘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 모시고 깊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거든요. 예, 조갑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가 뭐 어떻게 보면 혼란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기점으로까지 대표님께서 쭉 지켜보시면서 느끼시는 뭐 소회라고 할까요? 총평은 좀 어떻게 지금 한국 사회를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적전분열이죠. 적전분열이다. 지금 국제사회가 트럼프 등장 이후에 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안보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는데 일치단결을 해도 예.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완전히 분열되고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이 삶의 기본 조건인 안보 경제보다는 일종의 폐싸움에 지금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 타이밍의 문제인데 더구나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관세 정쟁 이런 데서 그래서 이 적정 분열이 왜 나쁘냐 하면은 적정 분열을 하면은 이 일종의 가상 현실에서 살게 돼요. 예. 서로 싸우는데 바빠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게 된다고. 아하. 그래서 이 겨울은 가고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아직 봄이 온 게 아니다. 예. 좀 약간은 현실을 좀 우려하시는 그런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이슈가 아주 그냥 정치권을 덮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대선 주자, 대선 후보급들과도 연루 의혹이 있고요. 또 대통령 부부와는 뭐 공천 관련된 것이든 어떤 이권 관련된 것이든 이미 통화했던 육성이 다 이미 나온 상황인데 이 정치권 주변을 맴도는 이런 정치 브로커 이 도대체 국민들은 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핵심은 간단하죠. 이 선거판에서 명태균 씨와 같은 정치 브로커는 항상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커졌느냐 하면은 대통령 부부가 관계된 공천 개입 혐의이고 더구나 윤석열 검사는 예. 박근혜 당시는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을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를 해가지고 징역 2년이 떨어지도록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 사건을 최초로 만든 그렇죠. 검사죠. 그러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법적 기준은 더욱 엄격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예. 이번에 공개된 육성 녹음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한 2분 동안 한 발언 아닙니까? 예. 그 발언이 바로 작년 11월 7일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선관위원장이 정진석 씨인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본인 이름으로 윤상현 공관 뭐 상현이라고도 하고 상현이라고 다 알고 하면서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실토를 했는데 예.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실을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 언론사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알았느냐는 겁니다. 예. 그게 계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지금 계엄의 진정한 이유는 좀 아리송하거든요. 뭐 부정선거란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이야기는 또 나중에 나왔다고. 처음에 예. 계엄 선포할 때 그 이야기 없었어요. 처음엔 절박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 예. 12월 12일에 처음 틀어놓았다고.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반국가 세력 척결이에요. 예. 그런데 반국가 세력 척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그러면은. 반국가 세력 척결하려면은 민주당 당사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선관위로 왜 보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부인 보호가 목적이 아니었느냐. 그러면은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 언론사에 넘어갔다. 이게 공개되면은 굉장히 어렵게 된다. 더구나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때 통과될 예.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과 12월 3일이라는 타이밍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검찰 있습니다. 수사와 좀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 육성이 하나 또 나왔는데 조선일보 폐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 이런 김건희 여사 발언도 좀 나왔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데 예. 그런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건다고 하면은 예. 도대체 이 피와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하.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 자기 편이 누구고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아. 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근데 언론하고의 아니, 그런 예. 저는 제일 문제가 말이죠. 예. 이번 사건의 제일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가장 고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예. 보안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흘리고 다닙니까? 아하.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그렇죠. 심각하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 조선일보 폐간 발언도 그 발언도 좀 충격적이지만 어떻게 이 언론과 권력이 한 몸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식의 좀 비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태균 이슈 관련해서는 향후에 지금 보수 쪽에 많은 대권 주자와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의 뭐 대통령 후보 경선도 해야 되고 이제 실제로 대통령 선거도 이제 치러야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미치는 파급력은 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거의 확실한데 그럼 예. 조기 대선으로 바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명태균 이 녹음 파일 관련 수사는 다소 묻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음. 너무나 큰 사건이 흘러가니까. 그럼 잠시 좀 소강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경선 또는 본선 기간 중에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물론 김건희 씨를 뭐 소환한다고 하면은. 예. 그런데 이 파면된 이후에는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은 흘러간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 모든 관심은 현재와 미래로 향하니까요. 그땐 또 국면이 바뀔 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아마 이제 명태균 씨도 국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세력들과 좀 손을 잡는 모양새고요. 이 보수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제 정치 세력이 좀 안 보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중도 보수론을 던졌습니다. 우선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수의 가치, 보수 정치의 철학, 요거는 좀 뭐라고 좀 규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선 지금 상황은 이 넓게 보면 세계적 현상이 우경화입니다. 예. 왜냐하면 냉전 시대가 끝나니까 보편적 가치,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각 국익 우선주의거든요. 국익 우선주의. 국익 우선주의니까 자연히 이게 우경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우경화, 그러니까 유럽 최근에 이제 독일의 선거에서도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한국이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워 가지고 우경화하는 패턴은 트럼프판과 윤석열판이 똑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이 우경화 이유가 요새 극우화라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극좌화가 먼저 왔죠. 저는 넓게 보면은 김영삼 정부 출범이 1993년인데 그때부터 한국 사회가 크게 왼쪽으로 돌았다고 봅니다. 예. 왼쪽으로 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좌경화가 바로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반미로 가고 친북으로 가고 그다음에 민노총 정교조 이런 사람들의 예. 극단적인 활동 거기에 우파 성향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다고요. 내재적으로는 예. 그렇게 판단하시군요. 그게 이번에 폭발하는데 이걸 폭발시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 극우화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문제 아닙니까? 예. 그 실질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이 있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념적 우경화보다는 망상적 음모론적 우경화가 더 위험합니다. 아, 훨씬 더 위험한 현상이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이 보수들이 원래는 뭐 율사 출신들도 보수 정당에 많이 갔었고 법치주의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가장 반법치,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태도를 좀 보이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법을 지켜라 이러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보수의 가치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정당들이 좀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이게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극우화의 실질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법치와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에 기초한 법치를 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3대 가치인데, 그걸 지금 윤석열 따라가다가 음모론 따라가다가 법치도 부정하고 저 헌법도 부정하고 예. 사실도 부정하고 이래 돼 버렸어요. 다 부정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보수가 논리 모순에 빠지고 자아 부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부정 이 상태다. 굉장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마치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헌법 수호 세력처럼 보이고, 예. 이 국민의힘이 헌법을 무시 또는 도전하는 세력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예.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그동안에 보수가 아하. 쌓아온 대한민국 77년 문명 건설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예. 이승만, 박정희를 배출한 보수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아하. 이렇게 되도록 만든 책임자는 윤석열이죠. 아.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 예. 이건 너무나 심각하고 오래 갈 것 같아서 불길합니다. 아, 좀 불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주당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사실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뭐 선거연대를 통해서 늘 뭐 진보다 이렇게 분류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김대중 정권부터 지금까지 이제 3번 집권을 했고, 이번에 집권한다고 하면 이제 4번째 집권하는 세력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도 이거 중도 보수를 외칠 때 이게 좀 보수에 부합하는 세력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보시는지, 대표의 생각 어떠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말과 행동을 반드시 분리해야 되잖아요. 예. 말은 일단 못 믿겠다고 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예. 다만 그런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게 한국의 야당이라는 게 원래부터 출발이 해방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민당입니다. 예. 한민당은 보수 정당이었어요. 이 보수 정당의 성격이 김대중 총재의 등장으로 바뀝니다. 예. 그러나 김대중 총재는 좌경적 정책, 친북적 정책 펴면서도 우리는 좌파다는 말을 안 했어요. 예. 보수 중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중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 예. 확실히 우리가 좌파다라고 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예. 진보 얘기를 또 많이 했죠. 진보. 그렇죠. 진보하면서 좌파라고 했어요. 예, 좌파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을 넘어서 종북으로 간 사람이거든요. 좌경화의 가장 끝이 문재인 정권이었다고.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한 걸음 더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 오른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노선을 좀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북이라고 하면 뭐 주사파 세력을 말하는 건데, 예. 김일성주의자를 말하는데, 그 세력은 민주당 안에서 다소 약화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경화의 어떤 배경이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시작하실 때 적전 분열 이 얘기로 이제 예. 우리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든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가치로 이제는 끌고 가야 되는데, 뭐 통합을 위한 통합도 국민들이 동의하시지는 않을 거고요. 뭔가 원칙을 가지고 좀 국민 통합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걸 아마 다들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내지는 그런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뭐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 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평가를 주신다면요? 통합을 해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헌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헌법에 대한 공격이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이 좀 앞장서고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주로 공격을 합니다. 물론 선관위와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게 있죠. 그러나 그게 비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1의 잘못을 10의 잘못으로 확대해버리면은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게 되잖아요. 여기 대법원까지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 3대 기관을 불신하게 되면은 법치의 기준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중대한 이제 한국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선관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광장에서 부르짖는 게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를 뭐 해체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과격한 언사들이 좀 그리고 나오고 뭐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일 여의도 집회 현장에 가봤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더라고. 예. 해체하자고 그래요. 아하. 이 정도 같으면은 물론 이 레토릭에 그치면 좋겠는데 이게 이번 결정, 탄핵 결정 이후에도 이게 폭력화된다면은 그건 심각한.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헌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헌법에 예. 기준된 통합. 또 그 예. 헌법이 지금까지 잘 비교해서 잘 지켜왔잖아요. 예. 헌법 수호 세력이 되겠지 뭐. 예, 그럼 헌법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도 여쭤보면 최근에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제 위헌 의견을 네. 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임명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헌법 수호를 기준으로 한다면 임명해야죠. 예. 빨리 임명하는 게 맞죠. 예. 언젠가는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명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임명 안 하면은 그때는 상당히 심각한 이렇게 처하는데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 단건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 안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이걸 또 불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지금 우려가 많으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뭐 계십니까? 불복은 불가능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 전 대통령 되니까. 예. 그러나 불복하는 사람들이 관성상 그죠?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은 다 기각될 거로 희망의 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음모론이 참 나쁜 게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현실 도피거든. 이 예. 음모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실 도피입니다. 작년 4월 총선거에서 졌으면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내가 억울하게 졌다라는 일종의 판타지를 통해서 현실 도피한 것 아닙니까? 아하. 그런데 이 현실 도피가 현실과 딱 마주칠 때 굉장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예. 기각될 줄 알았는데 뭐 이제 인용이 근데 된다든지. 그것도 8대0으로 인용됐다고 하면은 예. 그 좌절감이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예. 다만 그 순간부터 전국이 조기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예. 언제까지 과거가 된 걸 가지고 붙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다. 다만 국민의힘이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예. 그 하나만 더 추가해서 여쭤보면 지금 이 보수 쪽이 거의 뭐 붕괴 상태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행보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범여권으로 지금 이제 언론에서 좀 예, 분리를 예.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두 명의 좀 젊은 뭐 대선 주자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두 사람이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예. 문제는 말이거든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요. 특히 네.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을 다 읽어봤는데 아주 그 문장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0대 40대 아닙니까? 나이로는 그렇죠. 한국 예, 보수의 이 좀
올드 보수죠. 네. 오랜 보수인데 너무나 반공에 치우쳐 있는 반공만 해서는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결합되어서 반공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예. 이 공정한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소홀했어요. 한국의 기성보수가 예.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나이와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면서 예. 한국 보수의 막 구명정 역할을 할까 예. 새로운 모습을 열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 출신이라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좀 계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의원은 나이는 젊은데 정치를 오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래 했지. 그러다가 이번에 뭐 명태균 그 유착 의혹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번에 또 비호감도 1위로 조사가 나오기도 한 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보수의 미래가 좀 밝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두 사람은 다 약점도 있는데 예. 그러나 장점은 나이죠. 앞으로 30년 이상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 오래 할 수 있는 예. 사람들이다. 또 그만한 예. 지적 그걸 갖췄고 그다음에 뚜렷한 실적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예. 어떤 실적? 한동훈 예. 전 대표는 작년 12월 3일 아주 정광석화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예. 비상계엄을 진압하는데 앞장섰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역사적 업적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권 연장을 좌절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정권 이룬 거죠. 교체. 예, 예. 또 상당히 스마트한 전략을 썼고 예. 또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용감하게 싸웠잖아요. 예, 예. 그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이 있다. 약점을 충분히 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충분히 극복할 만한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짧게 그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개헌 특위를 돌리면서 또 국회 내에서도 어제 그 원로들께서 모여서 개헌 이야기를 좀 꺼내신 것 같습니다. 개헌에 관한 우리 조 대표님의 의견 좀 짧게 한번 듣겠습니다. 대선 전에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고요. 그죠? 현실적으로요. 없고 예. 다만 공약에 나는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다음 정부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개헌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구조를 바꾸는 거니까 그것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요새 개헌 논의에서 공통분모가 분권,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별로 논의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분권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자치단체장을 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돼요. 예. 그게 거의 없어요. 다만 그 인천 유정복 시장, 예, 유정복 인천시장. 시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제일 긍정적인 것이 이번 예. 사태를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는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는 사고 치는 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아이고 대표님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까지 조갑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